임장 갔다 오라고 하면 바쁘대. 이미 스케줄 다 꽉 차 있어요. 다음 주 주말에 뭐 하고 아니 내가 평일날 가는 것도 아니고 주말에 갔다 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스케줄이 다 바빠요. 사실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생활 말고도 그 부가적으로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뭐 사람도 만나야 되죠. 인적 네트워크도 만들어야 되죠. 또 가정도 돌봐야 되죠. 좋은 아빠도 돼야 되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고향도 내려가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많죠. 뭐 친구 결혼하면 또 가야 되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5년 뒤에 해도 되지 않을까? 내가 먼저 홀로서기가 정확하게 되고 난 뒤에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꼭 내가 그 다음 주에 골프를 치러 가야 될까? 홀로서기 하는데 한 5년이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하죠. 영원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하는 건데. 그렇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1억으로 시작을 해서 얘가 매년 50%의 상승률이 나왔거든요. 저는 원래 처음에 목표가 그냥 한 10년 내에 10억만 만들면 좋겠다. 이런 목표였어요. 10in10. 네. 유행했었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 10배수 이상 달성했거든요. 이 자산이 아니라 순자산 개념으로. 엄청 빠른 속도거든요. 저 기대도 안 했었어요. 그만큼 현실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일단 먼저 비워야 돼요. 시간을. 우리 군대 가기 전 생각해보면 시간이 남아 돌아야 공부 좀 해볼까? 그런 생각이 이제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먼저 비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을 비우기도 전에 목표를 막 세운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간이 없는데 회사 끝나자마자 유튜브 시작해야지. 그다음에 새벽 기상해야 되지. 그다음에 뭐 달리기 하고 뭐 건강 챙기고 뭐 자기 개발하고 다 집어넣는 거야. 나는 시간이 없는데 이거 하나 하기에도 급한데. 저도 이제 개발자다 보니까 개발을 너무 잘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재테크도 너무 잘하고 싶고 그다음에 저 한평생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저도 그런데. 근데 정작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깨작깨작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표를 재설정했죠. 돈 공부 하나만 제대로 하자. 목표들을 버려야 된다. 목표를 버려야 돼요. 내가 한 거 없이 목표만 가득 찬 삶은 진짜 피곤하죠. 성과도 안 나고. 그리고 제가 와이프한테도 나 이것도 하고 싶어 저것도 하고 싶어 맨날 말만 했더니 와이프가 오빠가 도대체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런 거예요. 내가 그 말 듣고 충격 먹었어요. 내가 정확하게 한 가지를 얘기를 못 했구나. 그래서 그날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제 방에 서재에 들어가서 10시에 들어갔거든요. 새벽 5시에 나왔어요. 금요일날. 뭐 하시다가? 제 인생에 대한 플랜을 세웠어요. 원스윙에 대해서. 딱 PPT 2장을 만든 다음에 와이프한테 이메일을 딱 보내고 자러 갔거든요. 거기에는 돈 공부를 해야 되겠다. 1순위로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목표의 한 가지였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부동산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부동산 공부만 했죠. 뭐 사람도 안 만나고 그냥 자발적인 왕따를 초반에는 자처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협조를 해주더라고요. 일단 제일 가까운 와이프가 이 사람이 뭐를 하고 싶어 하는지 완벽하게 아니까 그걸 하기 위한 시간을 배려해 주더라고요. 대신에 다른 건 제가 다 양보했죠. 협조가 되더라고요. 목표가 너무 그러니까 이게 목표가 많으면 뭐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것도 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순서대로 병렬적으로 뭘 하려 그러니까 그게 전압이 낮아지는 거지. 맞아요. 그렇죠. 세 번째가 당연함이었잖아요. 저도 뭐 대학교를 나왔고 뭐 다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왠지 주식 투자를 해도 내가 산 건 오를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사람들한테 야 너는 평범해라는 게 약간 욕이죠. 너는 평균이야. 너 뭐 나대지 마. 너 평균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목표 하나 설정하고 부동산 하나를 할 때만큼은 다 내려놨던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일단 다 틀린 거다. 그게 맞았으면 벌써 부자가 됐었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도서관을 좀 뛰어갔던 것 같고요. 그 과정 속에 있어서 투자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아. 대출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아. 소비만 하고 사길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생산자의 삶을 사는 게 나아.
뭔가 내 생각과 반대되는 이야기들이 하나씩 오는 거예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가 중요한 거야. 그다음에 저는 부동산 처음 공부했을 때 경매부터 공부를 했는데 네.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 가치가 좋아질 수 있는 걸 사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런 이야기들이 뭐 계속 가슴을 툭툭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왔을 때 그냥 그게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들여다보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근거를 하나씩 제가 가져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당연함을 버리는 게 제일 마지막에 필요하다고 봐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요즘에 더 어려워졌어요. 이 당연함을 버리는 게. 어려워요? 네. 왜 어렵냐면 네. 옛날에는 네. 정보를 내가 찾아서 봤어야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보잖아요. 그럼 네. 그거와 관련된 것만 계속 떠요. 아. 그 알고리즘의 세상에 네. 빠지잖아요. 아. 그럼 내가 원하는 것만 보여주는 세계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는 광고도 내가 봤던 거에 대한 광고만 뜨잖아요. 네. 네. 영상도 내가 네. 봤던 거에 대한 추천이 뜨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생각을 계속 강화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저는 제가 믿는 사람의 책을 보면 네. 바로 그 사람이 요즘 뭐 하지부터 보거든요. 옛날에는 성공한 사람이 멀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책을 보자마자 이 사람 요즘 뭐 하지? 뭐 강의하나? 어디서 뭐 하고 있지? 되게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네. 그리고 그 사람을 되게 깊게 파요. 그리고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때까지 그 사람의 네. 지식을 어느 정도 내가 흡수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만 조금 바라보거든요. 네, 네, 그 사람들 네. 보는 게 아니라 아하. 저는 요즘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뭐 스티브 잡스도 그런 얘기 했다 하잖아요. 어떤? 당연함을 버릴 때 세상이 달리 보인다. 이 세상은 나보다 덜 똑똑한 사람들이 다 만들어 둔 것이다. 저는 이 말을 그냥 또 100% 또 믿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부동산 공부할 때 부동산 책에서 이야기하는 말을 웬만하면 안 믿으려고 했어요. 네. 저거보다 더 좋은 기준이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막 찾으려고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들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채는 네.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친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산 안에 부채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은 수익률을 극대화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예요. 네. 내가 부채 그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일으킬 수 있다면 안전하게 안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왜 요즘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우리가 이제 뭐 자식 애들 놓을 때 정부에서 애 많이 놓으세요 그런 적 있잖아요. 그런 적 있죠. 뭐 그러다가 또 떠야 되니까 그냥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세요 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있었죠. 그러다가 요즘은 또 많이 놓으래. 네. 많이 놓으면 애국자래요. 네네. 어디다가 장단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없죠. 없잖아요, 사실. 없죠. 저는 부채도 사실 그렇다고 봐요. 뭐가 맞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네. 누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을까. 정부는 부채를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당연히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네. 다만 그거를 우리가 다 100%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죠. 조금 현명하게 우리가 이걸 걸러 들어야 될 텐데 걸러 들으려면 이 뭔가 필터가 있어야 될 텐데 그 필터에다가 저는 좋은 부채와 안 좋은 부채 이것들을 조금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은 부채와 안 좋은 부채가 나눠져 있다. 어떤 그렇죠.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는데 네. 이 친구가 시간이 지나서 인플레이션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거를 매입할 때 레버리지 한다면 네. 저는 좋은 부채라고 봐요. 인플레이션 효과를 본다는 게 어떤 얘기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하나 사는데 네. 한 10억 정도 해요. 네. 근데 내 돈 10억으로 넣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대출을 좀 일으켜서 대부분 대출을 네. 하죠. 네. 진행한 투자는 저는 괜찮은 레버리지 부채라고 보거든요. 네네. 조금 더 나아가서 전세 금액도 심지어 부채예요. 언젠간 내줘야 되니까. 그쵸, 그쵸. 근데 이 부채는 신기하게도 이자가 없어요. 없죠. 좋은 부채다. 역으로 안 좋은 부채는 뭐냐면 내가 돈을 이제 빌리는 개념인데 네. 집을 빌려 쓰는 대가로 전세금을 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인플레이션 효과는 제로잖아요. 네. 이때 빌려준 이 전세금은 사실은 역으로 안 좋은 부채다. 그렇게 정의되는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뭐 슈퍼카를 산다거나 어떤 감가상각이 좀 심한 물건을 샀을 때
부채를 일으킨다면 그건 대부분 나쁜 부채일 확률이 매우 높죠. 가격 떨어지는 거. 네. 그렇죠. 그 예를 들어 집 샀다가 집이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부채 없이 떨어지면 뭐가 달라지죠? 부채 없이 떨어지면 조금 덜 떨어지죠. 퍼센티지로. 근데 사실 떨어지는 금액은 똑같을 거예요. 네. 내가 이제 10억짜리 샀는데 대출을 이제 7억 주고 월세를 줬을 거예요. 네. 이제 그랬을 때 대출 이자랑 월세 금액 받으면 뭐 거의 퉁 치서지거나 네. 월세가 조금 들어올 거예요. 네. 이제 그 상태란 말이에요. 네. 내가 온전히 10억 주고 샀을 때 떨어지더라도 1억 떨어지면 1억 떨어지는 거고 네. 둘 다 똑같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무리수가 되냐면 거기서 끝나지 않은 사람. 이 부채를 세팅할 때 또 다른 부채를 해서 세팅한 경우. 그러니까 온전히 내가 네. 30%의 자금까지도 부채를 일으켜서 세팅한 경우는 리스크가 좀 커지긴 하겠죠. 100% 부채인 경우. 왜냐하면 얘는 이제 별도 이자가 또 나가니까. 네네네. 그럼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이게 더블로 같이 올라가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그러나 어차피 얘가 이 빚 위에 떠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밑에를 다 채워 놓은 거잖아요. 어쨌거나. 이걸 내 돈으로 다 채워 놓느냐? 이용료 내고 채워 놓느냐? 아니면 전세로 채워 놓느냐? 그냥 이거죠. 이거죠. 가장 위험한 거는 네. 내가 산 게 떨어지는 게 가장 위험한 거지. 부채를 했다 안 했다 때문에 엄청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채는 금리가 뭐 2% 하던 것들이 5% 올라가도 네. 이자가 몇십만 원 증가하지만 집값이 1억 떨어진 게 더 위험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선택을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전세가율이 너무 높은 곳은 네. 사람들이 집을 사는 걸 꺼려한다. 전세로는 살지만 매매로 안 살기 때문에 여차하면 네. 얘는 매매 전세가 동반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네. 전세가율이 낮은 곳들은 이거는 미래 가치가 너무 좋아서 전세가율이 그렇게 낮아도 다들 살려고 한다. 네. 그래서 이 매매가격이 내려가기가 힘들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부채에 있어서 사실 대출이 있고 지금 전세가 좀 크게 아파트에 있을 텐데 네. 지금 이제 전세에 대한 질문 주신 거거든요. 네. 저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절대적인 비교를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아파트 아무거나 선택하면 대부분 전세가율 80%가 많아요. 네. 강남에 있는 거 아무거나 선택하면 50%가 많아요. 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거 무조건 나쁜 거고 강남만 좋은 거냐? 지방은 무조건 하락하고 강남만 오르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평가할 게 아니라 네네. 그냥 하나의 아파트를 딱 선택한 다음에 네. 이 친구의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봐줘야 돼요. 강남의 아파트는 10년 동안 전세가율이 보통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했었는가? 네네. 지금은 50%인데 옛날에 2007년도는 25%였어요. 전세가율이. 25%였다고요? 네. 네.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전세는 낮고 매매가가 한참 올랐을 때. 그러다가 이제 꼬꾸라질 때 어떻게 됐냐면 70%까지 올라왔죠. 전세가율이. 잠실은 80% 이상 올라왔고. 네. 그러다가 지금 다시 50%로 내려온 거예요. 55%쯤 될 거예요. 네네. 그러면 평균치는 어디냐라는 거거든요. 저는 50에서 55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랬을 때 강남에 있는 집을 전세가가 80%대 사는 게 좋은 거냐, 25%일 때 사는 게 좋은 거냐. 80%대 사는 게 좋죠. 좋죠. 네. 그리고 똑같은 아파트니까 이게 거품이다 아니다 얘기할 수 있나요? 없죠. 없잖아요. 네. 정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거를 엄하게 다른 지역에 비교하니까 이 체급이 완전 다른 이야기거든요. 네. 반대로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80%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80이었고 지금도 80이었으면 네. 얘는 거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이게 계속 뭐 60이었는데 지금 80이 됐어. 약간 저평가될 수도 있네. 얘는 어떻게 보면 좀 갭이 좀 붙어서 저평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강남도 80%를 반대인 네. 경우도 있고. 얘가 원래는 80%였는데 얘가 50% 됐어. 네. 그건 뭔가 이건 너무 가수요가 많이 붙어서 매매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전세가율을 가지고 우리가 약간의 부채를 리스크 관리하기 위해서는 네. 제가 방금 얘기한 것들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월세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대출 같은 경우는 대출은 우리가 뭘 체크해 봐야 되냐면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 시세를 봐야 돼요. 월세 시세? 네, 다른 걸 보지 말고. 왜냐하면
내가 5억을 대출을 냈어요. 네. 대출 이자를 150을 내야 돼요. 네. 근데 그 월세가 200만 원을 진짜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계속 받을 수 있다면 네.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얘가 월세가 떨어졌을 때가 문제지. 사실은 대출을 일으킨 사람 입장에서는 매매가 떨어진 거는 안 팔면 상관없거든요. 아, 그죠. 금리가 오르고 월세가 내리면 이게 문제예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게 월세 시세죠. 월세 시세. 계속 얼마였는지. 계속 얼마였는지.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물건만 보면 안 되고 이거보다 조금 안 좋은 입지들은 지금 얼마를 형성하고 있는지. 네네. 내가 만약에 평당 10만 원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못한 입지는 9만 원 받겠죠. 네. 이게 9만 원이면 내 건 무조건 10만 원이 유지될 거라는 소리거든요. 네네네. 이게 빠져야 빠지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부채를 일으킬 때는 대출에 대한 부분은 월세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럼 어떨 때 대출 이 월세 가격이 떨어지느냐? 상가 공급을 많이 했을 때죠. 그럼 그곳에 상가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가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실 갑자기 많이 들어서는 경우가 많아요. 이면지에다가. 네. 그래서 가격이 출렁출렁거리고요. 네. 빌딩 같은 경우는 그러기가 힘들죠. 오히려 위험한 데가 뭐냐면 신도시에 들어가 있는 상가주택. 거기는 뭐 10년 동안 계속 지으니까. 그죠. 그런 곳은 위험하죠. 오히려 구도심이 더 안전하겠네요. 훨씬 안전하죠. 다 지어진 뭐 일기 신도시나 뭐 구도심들이 안전하죠. 그럼 이제 부채에 대한 거는 어쨌거나 이자보다 내가 얻는 게 많은지 요거를 계속 봐야겠네요. 네, 이자가 올라가도 내가 얻는 것보다 낮으면 리스크가 없는 거고. 네. 근데 이자가 이 부채의 절대량보다. 네. 그죠. 그것만 보면 되겠네요. 이게 탄탄하게 좀 많이 있으면 여기서 뭐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네. 부채 이자가 네. 그래도 뭐 괜찮은 거잖아요. 네. 그 얘가 역전되는 순간이 아니라면. 그래서 강남이 아까 50%의 전세가율을 네네. 평균을 유지하는데 네. 이게 50%라는 말은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안전하다 뭐 이런 걸 떠나서 네.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네. 한편으로는 강남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다 전세 사는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걸 사야 될 타이밍인 거죠. 그죠. 그잖아요. 사람들은 전세를 더 선호하는 상태가 됐지만 네. 실제로는 사야 되는 타이밍이 된 거고. 왜냐하면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레버리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이걸 정상 궤도로 가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랐어요. 네네네. 자, 이런 거를 좀 극단적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10억 하던 아파트가 20억 됐어요. 네. 근데 전세가율이 50%에서 80%까지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가격도 오르고 전세도 올라와서 얘가 붙었단 말이에요. 전세가율도 올랐어요? 네. 네. 그런 경우에도 사야 되나요? 그런 경우는 긍정적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매매가는 기본적으로 오르고 있고 네. 전세가가 받쳐준다는 말은 실사용에 대한 가치가 계속 받쳐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부산 해운대구랑 강동구랑 비교했잖아요. 네. 똑같은 15억, 15억인데 하나는 전세가가 10억이고 7억일 때 뭘 사야 되냐. 이게 더 리스크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얘를 월세를 줘도 월세를 더 많이 받아요. 그러겠죠. 이게 좀 안전한 자산인 거죠. 그럼 가격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가 10억에서 20억 됐다. 얘 비싸 안 비싸를 생각할 수 없는 거네요. 나머지도 같이 봐야죠. 봐야 될 게 전세와 월세도 같이 봐야지. 그리고 얘 지금까지 얘기한 걸로 보면 얘 역사적으로 얘가 어느 정도의 순이었는지 네. 얘 클래스도 봐야 되고. 네. 사실 제일 위험한 순간은 언제냐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가율 25%대 사는 게 제일 위험한 순간이에요. 왜냐면 내가 이거를 전세가율 25%대 사면 네. 나는 이게 오를 거라고 산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위너가 되려면 전세가율이 15% 떨어져야 돼. 그게 되려면 매가가 지금보다 거의 2배가 올라야 25%가 12.5가 되거든요. 집값이 2배가 되기는 진짜 힘들잖아요. 그렇죠. 40억짜리가 80억 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전세가 좀 올라가면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리를 해야 될 때 전체 10년 사이클에서 너무 전세가율이 낮은 순간에 사는 건 위험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냥 막연히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야, 이런 말 하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율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정화된 거네요. 그렇죠. 다주택자 입장에서 더 좋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예요? 그럼 지금까지 얘기 들었을 땐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저는 맞다고 봐요.
다만 손해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전세 실사용자겠죠. 금액을 다 내야 될 네. 분들이 계속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에 당연하지 않은 거네요. 근데 그게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보면 더 이해가 쉬워요. 월세 100만 원 하던 시기랑 내가 10억짜리를 임대를 줬는데 100만 원 받을 수 있던 시기가 있고 300만 원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어디가 고평가예요? 100만 원이 고평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월세 100만 원 받는데 10억이고 300만 원 받는데 10억이면 100만 원짜리가 당연히 고평가잖아요. 그게 전세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헷갈리는 건데 월세라고 생각하면 그냥 심플해요. 받는 사람 입장에도 심플하고요. 내는 사람 입장에서도 심플해요. 이게 뭐 누가 뭘 의도적으로 뭘 하고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시장이 그렇게 형성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돈이 많이 들어갈수록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강남 입지와 지방이나 소도시를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돈을 많이 넣는 게 비싼 걸 살 수 있고 좋은 입지를 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같은 입지에 같은 아파트라고 했을 때는 내 돈 많이 넣는 게 더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역설적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부채가 많을수록 위험한 투자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부채가 아니라 실사용에 대한 가치로 바꿔버리면 똑같은 상가라고 하더라도 여기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300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그냥 감각적으로는 부채가 많을수록 안 좋고 전세는 부채 아니야. 부채지. 그럼 전세가 많을수록 위험한 투자지인데 그 반대인 거죠. 같은 거를 놓고 본다면. 맞아요. 같은 걸 그게 중요해요. 네. 아니면 유사한 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랑 다른 거잖아요. 그냥 다르죠. 정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차 살 때는 근데 이게 맞아. 차 살 때는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자들은 전액 현금으로 산다. 막 그러고 빚이 카푸어일수록 그냥 풀 할부로 산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경우는 나쁜 부채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채가 또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걸 동일하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요. 이거를 다 쪼개서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가 안 좋은 게 짧게 얘기해달라 그러잖아요. 이거를 지금 거의 1시간 넘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되지. 만약에 이거를 5분 안에 그냥 잘못 오해하고 잘못 전달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부러 오해한 댓글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 뭐 부채가 많이 낀 게 안전하다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지금까지 맥락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일부러 오해해서 오해시키려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댓글은 저 지우죠. 그냥. 저는 지워요. 저는.